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만 알면 사실 더 아실 필요도 없을 만큼 명확하게 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서 재산분할이 제일 관심이 많고 실무에서도 제일 금액이 크게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인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마다 조금 설명한 부분이 다르고, 내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가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는 또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단편적인 사례만 보고 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한테 제일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 분할은 결국에는 첫 번째는 있는 재산을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는 재산. 여기 앞에는 생략된 말은 이혼 시에 있는 재산을 분할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손해배상 개념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변호사들이 속모하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방이 계속 재산탕진, 도박에 빠져가지고 재산탕진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도박을 하면서 일방이, 그 부부 중에 한쪽이 도박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모두 탕진했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재산 분할할 대상 재산이 없는 겁니다. 재산 분할할 재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혼 당시에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 탕진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손해배상이 아니란 거예요. 배우자가 비싼 사치품을 계속 샀기 때문에, 내지는 배우자가 계속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물어내라. 난 이제 이혼하게 되었으니까 너가 이때까지 사치한 걸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재산, 남아있는 재산, 여기 또 생략된 말은 이혼 시에 남아있는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분할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는 내 명의로 돼 있고 내지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재산인가, 나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의 재산이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공동의 재산이냐,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원칙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원칙을 알고 예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명의로 다 돼 있든 배우자 명의로 다 돼 있든 공동 명의로 다 돼 있든 몇 대 몇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라도 반드시 내 명의로 해달라, 공동 명의로 반드시 하자, 그렇게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혼할 때는 결국에는 남편 명의든 상대방 명의든 내지는 공동 명의든 명의를 불문하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합쳐서 그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총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남편이 현재 700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300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남편이 들고 있는 부동산이 700만 원짜리고 아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이 300만 원짜리다.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소송을 할 때는 명의를 불문하고 부부의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부부의 재산은 1,000이에요. 그 1,000만 원을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느냐, 그거는 이제 소송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예시니까 5대5로 나누기로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5대5면 얼마예요? 500만 원씩 나눠 가져야 되죠. 근데 남편은 본인 명의로 700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5대5 판결이 나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200을 더 줘라, 2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는 거예요. 5대5일 경우에. 이런 논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는요. 요 이제 세 번째는 원칙은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혼인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은 이게 혼인 기간이 짧냐 기냐 이거에 따라서 비율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이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도 이건 내 재산이었고 내가 총각 때부터 마련해온 재산에서 우리 와이프는 바깥 일을 안 했고 소득 활동을 안 했고 내가 외벌이였다. 그리고 10년의 혼인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재산이 증식을 해가지고 지금 원래 내가 결혼할 때 1억짜리 부동산을 들고 왔는데 현재 그 혼인 기간 중에 모은 돈 합쳐서 2억이 됐다. 그럼 이거는 다 내 돈 아니냐. 남편 쪽에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명의조차도 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이건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의는 안 중요하다. 단독 명의로,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든 아내 단독 명의로 돼 있든 그거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인 당시에 내가 1억을 전세 자금이든 부동산 마련이든 1억 원을 들고 왔는데 그럼 내가 들고 온 거는 아니 인터넷 찾아봤더니 고유재산 하던데 이건 혼인 총각 때부터 내가 들고 있었던 거니까 이거 고유재산 아닙니까? 고유재산이니까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유재산이냐 아니냐는 그 재산을 내가 형성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 고유재산이다가 아니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을 때는 그 고유재산 개념이 바로바로 적용된다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1억을 해왔어요. 한쪽에서 1억을 해왔습니다. 근데 혼인기간은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그냥 서로가 그냥 우리가 동업자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서로 가져온 만큼 나눠 갖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쪽에서 3천만 원 해오고 남편 쪽에서 7천만 원 해왔다. 혼인기간 1년밖에 안 된다. 그럼 분할 비율 그렇게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이거 원칙이에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은 그냥 들고 온 대로 나눠 가지고 정리하고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데 동일하게 남편이 1억을 해왔고 한쪽에서 1억을 해왔고 그냥 혼인기간만 그 1억밖에 없어요. 재산은 혼인기간 10년 동안 이 1억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쪽에서 해온 1억이 혼인 그 10년 후에 이제 이혼하는 시점에서도 그대로 1억이 있다. 그럼 그 1억도 처음부터 고유재산이면 이것도 고유재산 아닙니까? 내가 한쪽에서 다 가져가야 되는 거고 한쪽은 여기 손도 못 대야 되는 게 아니냐 물어보시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 기간이 짧으면은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업자 관계다. 굉장히 그 산술적인 관계다. 경제적인 관계다. 동업자 관계다. 그러면 어때요? 동업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내가 더 벌었고 너가 덜 벌었고 내가 얼마를 해왔고 너가 얼마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동업 비율이 몇 대 몇이고 너가 그래서 얼마만 가져가면 되고 이렇게 딱 계산하는 관계죠. 동업자 관계, 조합 관계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부부 관계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매우 아까처럼 혼인기간이 짧아버리면 동업자 계산하듯이 누가 얼마를 해왔냐 이걸로 나눠 갖는 게 맞는데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은 팀이다. 그 부부 관계는 누가 얼마를 더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못해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녹음하고 증거를 남기면서 살지 않죠. 가족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벌이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도 아내가 집에서 가정 일을 하고 가사 일을 하고 애를 키우고 한 거는 돈으로 계산 안 해주나요? 해줘야 된다는 게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있어 버리면은 고유재산이니까 고유재산 당연히 10년 지나도 빼야 되는 게 아닙니까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1억의 재산이 1년 남짓해가지고 이혼할 때는 별로 뭐 아내가 기여도가 아무리 뭐 가사일을 하고 뭐를 하고 해도 그 재산을 뭐 1년 들고 있은 거는 뭐 크게 뭐 아내가 기여했다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재산을 유지 형성하는 거에 대한 기여도도 있는 거예요. 재산을 증식시키는 게 아니고 재산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더라도 재산을 유지 형성,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가사일도 안 해줬다면 가정부를 써야 할 것이고, 그럼 이 1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겠어요? 가정부 돈 주고 파출부 돈 주고 뭐 하고 돈 나가고, 혹은 아내가 성실하게 안 살고 막 사치를 많이 했다면 이 1억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1억이 10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는 상대방 배우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100% 네가 기여를 했냐, 가사일을 어떻게 했냐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이 길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어간다. 20년이 넘어가면 5대5에서 시작을 하는 소송을, 뭐 누구 명의든 간에 그 재산을 반에서 나누는 걸로 시작점이, 무조건 상대방은 재산 명의,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100%가 돼 있더라도 아내는 이혼소송 재산분할 걸면서 무조건 절반은 내놔라고 청구합니다.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5대5에서 시작을 한다. 근데 뭐 반드시 5대5다 꼭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뭐 변호사도 필요 없고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혼인기간이 예를 들어서 20년이라면 5대5에서 그 분할 비율을 내가 적게 주기 위해서, 반대편이라면 내가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 50%를 받아오기 위해서, 온전한 50%를 받아오기 위해서 상대방은 치열하게 다투고, 반대편 입장에서는 50%에서 퍼센테이지를 최대한 깎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20년이 지나면 5대5에서 시작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각자 해운대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혼인기간이 20년이 됐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작점이 5대5다. 거기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6대4가 될 수도 있고 뭐 7대3이 될 수도 있지만, 혼인기간이 이 정도로 길어져 버리면 9대1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혼인기간이 4년인데요 5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애매해지죠. 그리고 저는 그래 설명을 드립니다. 10년, 혼인기간이 20년이 아니고 10년이 넘어가도 10년을 저는 기점으로 해서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좀 이제 혼인기간이 긴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혼인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조금 뭐 짧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지금 몇 년 전입니다. 그렇게는 혼인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로 그냥 가져온 대로 나눠져 버리는 판결들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넘어오면서는 그거 너무 부당하다.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뭐 조금 50%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10년 미만에서는 뭐 해온 대로 가져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어찌 보면 지금이 합리적이죠. 이제 혼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요 4년, 5년, 6년, 7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툼 여지가 30%, 40%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모두 다 일단은 청구하는 쪽에서는 50%를 주장하면서 청구를 해서 퍼센테이지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이야기 또 있죠. 사례를 보면 뭐 로또를 받았다, 로또를 맞았다, 로또를 내가 맞았는데 그건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판례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막 하죠. 근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면 상속을 맞았다, 일방이 로또를 맞았다 이런 것들은 혼인 시점에서 해온 재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혼인할 때 한쪽에서 1억을 해왔고 한쪽에서는 하나도 안 해왔다. 그러면 그 1억이
자기 고유 재산이라 주장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혼인기간이 10년인데 한 5년째, 한 9년째, 10년에서 이혼을 하시는데 9년째 됐을 때 한쪽이 상속을 받든 로또를 받았다. 그러면은 고유재산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상속을 받은지 내지는 로또를 맞은지 이혼까지 걸린 시간이 짧죠. 1년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 이 로또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이 1년인 재산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한쪽의 기여도가 현저히 크죠. 로또는 뭐 누구 협의해서 하는, 부부간 협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쪽이 거의 가져갈 수 있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이 로또와 똑같이 그 상속을 받았더라도 보세요. 혼인기간 시점이 10년인데 여기가 1년이고요. 요 2년째에 로또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버리면 이때 이혼을 했으면은 그 재산이 내 고유 재산이 100% 거의 맞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8년을 보유를 했죠. 부부 관계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8년 동안에도 그 상대방 배우자가 유지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요인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한 지 8년 지난 것처럼 계산이 되고, 실제로 혼인기간 10년이더라도 이 재산에 한해서는 혼인기간이 8년짜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무조건 이게 고유재산이니까 내가 상속받은 거니까 뭐 내지는 내가 로또 받은 거니까 무조건 안 줘도 된다. 이거는 이 경우에는 조금 틀린 말이 되겠죠. 물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혼하는 마당에서는 이쪽 변호사는 뭐라 주장하냐면 고유재산이라 주장합니다. 당연히 주장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실제로 판결로 갔을 때 그렇게 고유재산으로 딱 인정이 돼가지고 10원도 안 줘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죠. 왜냐하면 보유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해서 유지형성 기여도가 있다고 상대방은 부득이 주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혼인기간이 상당히 8년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 쟁점의 여지가 생겨버린다. 그리고 이제 혼인기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절대적이진 않아요. 혼인기간이 절대적이라면 뭐 소송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혼인기간에 나눠서 그냥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상대방이 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 가사일도 한 일도 없고, 양육도 도와주지도 않았고, 나 혼자 다 했고, 뭐 소득 활동도 저쪽은 안 했고, 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요인들을 막 주장해 가면서 지금 요 스타트 시점에서 뭐 혼인기간이 뭐 20년이 돼가지고 5대5로 시작은 했지만 이례적으로 뭐 1대9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뭐 판사가 봤을 때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적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재벌가에서 이혼을 할 때 재벌이 아닌 배우자한테 분할 비율이 매우 적게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에요. 하지만은 그쪽에서 변호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원래 한쪽에서 재벌이었고 한쪽은 그냥 일반인이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여기서 기여한 바가 없다, 여기서 뭐 가사를 좀 해주든 양육을 좀 해줬다고 해서 이 큰 재산에 대해서 분할 비율이 없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판결도 요만큼 많이 그 방어가 되는 판결이 나온 건데, 실제로는 실무상으로는 조금 매우 희귀하고 드문 판결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재벌 쪽에서 판결을 매우 잘 받은 케이스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할 때는 혼인기간이 그만큼 많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요인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기간, 그 다음에 이제 형성 과정.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을 하실 때는 이제 부부가 처음 시작 전부터 해갖고 재산을 어떻게 형성해 왔다, 전세 자금이 얼마였고, 그걸 몇 년도에 팔고, 뭐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샀고, 누가 당첨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좀 잘하는 변호사라면 그거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한쪽의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오히려 소명하는 게 불리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있는 재산이 이만큼이 있으니까 5대5로 나눕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도 뭐 전략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기여도가 조금 낮다 그런 경우에는 두리뭉술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명의 재산이 이만큼 있고 혼인기간이 이만큼이니까 나 반 가져가야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걸 방어해야 되는 전략적 입장에서는 매우 세밀하게 그걸 변론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없다는 거를 주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오히려 뭐 재산을 뭐 사치를 하면서 탕진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가지고 분할 비율을 매우 줄여나가야 돼요. 재산 분할 소송은 1% 2%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큰 소송에서는. 그리고 그 몇 프로를 향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게 재산 분할 소송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명의로 혹은 공동 명의로 각자 명의로 있든 공동 명의로 있든 그걸 불문하고 부부의 재산을 이 테이블에 놔둬야지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눌까가 문제가 되는데, 이혼을 하실 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대로 상대방이 돈 관리를 다 했다, 나 잘 모른다, 상대방 소득도 잘 모르겠고 그 배우자 소득도 잘 모르겠고 배우자가 얼만큼 재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재산을 찾아내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했을 때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그 보험협회에다가 사실조회를 넣거든요. 그럼 보험금이 있냐 없냐 쫙 나오고, 네, 그런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 거래하는 은행 계좌가 나왔다. 그럼 은행 계좌에서 거래 내역을 분석을 해가지고 돈이 또 다른 계좌로 넘어간 걸 보면 그걸 또 타고 가가지고 그 계좌를 또 조회하고, 이런 좀 전략적으로 그것들을 잘 해내가지고 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들을 이 테이블에 많이 올릴수록 내가 많이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많이 찾아내야지 내 재산을 적게 내줘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전문가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도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집요하게 찾아내는 그 과정을 좀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정말 상대방 계좌 명의 뒤져가지고 그 명의에서 타고난 재산 찾아가지고, 그건 의뢰인도 몰라요. 사실은 그 변호사가 그 정도 성의가 있어야지 그런 걸 찾아내거든요. 그 어디서 계좌가 흘러갔다면 그 계좌를 다시 사실조회에 넣어서 또 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고 들어가가지고 재산을 쫙 깔끔하게 다 뒤져주고, 그래야지 이제 내가 억울함이 없죠. 상대방 명의, 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적어도 내가 누락하진 않았구나, 이런 관점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요. 부부의 재산이 10억인데 그게 부동산도 아니고 예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혼소송을 하는데 상대방이 예금을 10억을 탁 찾아가지고 그걸 빼버렸어요. 그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혼 시 남아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10억을 빼돌렸으니까 그럼 나는 재산 분할 못 받는 거냐? 의 문제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빼돌린 재산. 이게 빼돌린 재산.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이 재산 분할의 가액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재산 분할의 가액, 재산 분할 소송이 뭐 짧으면 6개월, 뭐 길면 1년까지도 가거든요. 1년을 저 같은 경우에 1년을 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로 길게 하시는 분들, 한 4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한 1년 동안 소송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그 사이에서도 재산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거나 뭐 내지는 떨어졌다거나, 그러면은 어느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재산을 나눠야 되냐, 이것도 어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원칙을 설명드릴게요. 원칙은
변론 종결시라고 합니다. 변론 종결시. 쉽게 표현하면, 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재판이 마칠 때 기준이에요. 이혼소송이 끝날 때 기준이에요. 끝날 때, 남아있는 재산을 분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시가가 올랐다. 그러면 의뢰인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변호사가 우리가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시세를 다시 조회해가지고 몇 억이 오른 시세로 청구 취지 확정해가지고 잘 받아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인데 상대방 변호사가 게을러서 우리 시세 조회를 안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상대방이 모를 때, 그런 실수를 한 걸 모를 때 협의를 요청을 해갖고 빨리 협의를 본다거나, 이게 좀 전략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이 끝날 때 시점으로 해서 가르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지, 이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이 막 재산을 상대방이 은닉했다고 주장만 해요. 막 그냥 실제로 보니까 예금 내역에서 막 돈이 빠져나갔어요. 혼인기간 중간에. 근데 뭐 그렇게 빠져나간 돈이 그 상대방 배우자가 뭐 도박을 해서 날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걸 땅에 묻어놓고 모아놨을 수도 있지만, 판사님 관점에서는 어때요? 모르는 거지, 그 돈은. 그게 뭐 남아있을지, 아니면 뭐 탕진하고 이미 없는 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재산을, 뭐 그게 그렇게 빼돌린 게 1억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그 없는 1억을, 현재 없는 1억을 그 분할해달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을 때는, 없는 재산을 두고 분할해줘란 판결을 내리기는 판사 입장에서 어렵다. 대신에 남아있는 재산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빼돌린 정황이 있으니까 분할 비율을 많이 줄여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을 때는 그 주장을 해야 돼요. 해서 남아있는 재산에서 내 분할 비율을 많이 좀 지켜내는 역할은 해야 되지만, 이미 빼돌리고 없는 재산에 대해서 페널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이혼 서로 한다는 말이 가니까 그때서야 빼돌렸어요, 상대방이. 뭐 혼인기간 중간에 막 이렇게 빼돌렸던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빼돌렸어요.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 명의가, 한쪽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상대방 명의 재산이 5억짜리 부동산이 하나가 있고 1억 원짜리 예금이 있었는데, 5억 부동산은 이건 못 빼돌렸어요. 뭐 부동산이니까 처분이 빨리 안 되니까. 1억 예금은 싹 빼돌렸어요. 이거 출금해버렸어요. 출금해서 나 몰라라 이래버렸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변론 종결 시 재판이 끝날 때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거면, 이 5억 원에 대해서밖에 상대방은 주장을 못하냐, 이 1억 빼돌린 거는 안 되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 파탄 시점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뭐 이렇게 소명이 안 되는, 이 예금을 빼돌렸다는 거는 계좌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몇 월 며칠에 1억 원을 출금했다는 거는 나와요. 그 출금한 거 나왔을 때는 상대방이 이거를 반증을 해야 돼요. 이 돈을 부부의 공동 뭐 생활비로 썼다든지, 내지는 뭐 재산의 유지 형성을 위해서 썼다든지, 그냥 공식적으로 상대방 배우자한테도 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지는 뭐 내가 앞에 실제로 이건 입증을 해야 돼요. 앞에 내가 다른 가사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갚는데 썼다든지,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 해내면 판사는 이 재산을 빼돌리는 걸로 보고 있는 걸로 생각해서 재산 분할을 해버립니다. 그럼 6억으로, 상대방 재산을 6억으로 봐가지고 6억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이렇게 소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경우에는 어때요? 5억짜리 부동산이 남아있죠. 이 1억을 빼돌렸더라도 막 의뢰인들께서 걱정하세요. 변호사님 1억을 우리 남편이 빼돌렸는데, 우리 와이프가 빼돌렸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냐.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왜? 이거 빼돌린 거 판례에 따라서 있는 걸로 가정을 해주니까, 추정을 해주니까, 현존 추정을 해주니까 6억으로 계산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사용한 걸 입증을 못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6억이 있는 걸로 하고, 이걸 몇 대 몇으로 하냐. 우리는 제일 큰 재산만 감류해가지고 딱 이것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빼돌리는 게 진짜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이 없고 이게 유일한 재산이었을 때, 이 예금 1억 원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내가 감유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걸 빼돌려 버렸다. 그러면은 추정된다면서요. 추정은 되죠. 그러면 판결은 뭐 예를 들어서 5대5라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은 내가 받아오라고 판결 받아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재산 빼돌려서 재산이 없잖아요. 그 상대방이 주면 좋은데 배째라 못 주겠다. 네가 알아서 받아가라. 난 돈 없다. 재산 없다. 배째라 이래버렸을 때는 이걸 감유를 못 잡아버리면은 그죠? 판결은 이겼으나 집행이 안 되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아오는 결과에 이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은 재산 분할은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있는 이론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 정도로 해서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경우에는 재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혼인 당시에는 들고 왔으나 뭐 10년 있으면 그런다더라 인터넷에서 봤다 유튜브에서 봤다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쏟아집니다. 막 이렇게 막 중간에 혼인기간 중간에 쏟아지고 그럼 이건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되고 요건 몇 대 몇으로 나눠야 전체적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되는데 판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 갈라지고 뭐 실제로는 재산을 어떻게 찾냐 못 찾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어려운 내용을 굳이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충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 내가 실제로 뭐 변호사하고 뭐 수임을 한다거나 그럴 때 변호사가 설명을 해줄 때 그냥 결과적으로 50% 받아올 수 있습니다. 내지는 뭐 상대방 10%밖에 안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혼인기간 10년인데 제가 내 명의로 재산이 다 돼 있어요. 하나도 안 주고 싶어 상대방한테. 근데 어떤 변호사가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의뢰 명의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저게 좀 허황된 말이구나. 그걸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변호사 조금 아는 변호사구나. 이 변호사는 너무 그냥 좋은 쪽으로만 나한테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는구나. 어떤 변호사는 모르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사실은 당사자 소송을 하시는 건 저는 매우 안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뭐 서로 그냥 이렇게 나눠 갖고 뭐 하는 게 낫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재산 분할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몇 억대가 돼가지고 뭐 최소한 1억 이상은 돼가지고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몇 천만 원이라도 나는 억울한데 그랬을 때는 내가 조금 뭐 변호사비 좀 아끼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들은 내용으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가 나요. 사실 당사자들이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안다. 내가 막상 이런 일을 닥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쪽에다가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닌 것 같던데 난 잘은 모르지만 이래 들어봤더니 그래 저래 하고 뭐 분할 시기별로 이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담을 할 때도 변호사가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고 우리는 그래도 이거 고유재산 주장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몇 프로 떼줄 생각은 하셔야 된다. 하지만 이 퍼센테이지에서 어떻게 해서 딱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신뢰를 할 수가 있죠. 맞다. 내가 들었던 거 저거 맞다. 저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는 변호사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혼소송, 특히 재산분할은 의뢰인들이 모르는 변호사의 좀 뒷심이 필요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조회를 끝까지 제대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의뢰인들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지만은 그 변호사가 자기가 직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끝까지 뒤져서 파서 또 뭐 어떤 부분이 나오면 의뢰한테 물어보고 끝까지 조회를 해갖고 끝까지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소송이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재산 분할에 관해서 추가적인 뭐
앞으로는 추가적인 뭐 사례를 제가 조금 예를 들면서 질문 사례를 예를 들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